안녕하십니까. 주부들의 고민, 같이 얘기 나누면서 같이 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 식품 방사능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주부들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문제죠. 그래서 학교 급식의 식품 방사능 재료에 대해 입장이 다른 두 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거 집에서는 챙기고 따져서 주지만 학교 급식은 정말 도시락 싸주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엄마들이 방사능 제로 식품으로 정말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방사능이 전혀 없는 음식을 먹자,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식품에 방사능을 재료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우선은 우리가 얘기를 계속하자면 방사선, 방사능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은 어떤 물질 안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물질은 불안정해요. 안정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거든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방사선이고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구가 얼마나 밝게 빛을 낼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방사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구는 방사성 물질이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운데요. 그런데 왜 식품 방사능 재료가 안 된다는 겁니까? 흔히 원전 같은 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연 방사선이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구가 생길 때부터 자연 방사선은 있어 왔습니다. 여기 MC분께서도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네, 물론 받아봤습니다. 건강검진하면서 찍는 X선이나 CT도 방사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건 사람이 만든 인공 방사선입니다. 아, 그러니까 방사선에는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자연 방사선, 인공 방사선 둘 다 성질이 같아서 위험한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 식품 방사능이 검출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 방사선 말고도 자연적으로 우리 옆에 어디나 방사선이 있으니 권순별님께서 요구하는 식품 방사선 완전 재료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어도 그 자체의 방사성 물질을 가진 식품도 있으니까요. 여기 제가 준비한 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매일 먹는 우유나 고기, 상추, 사과 같은 이런 것들에도 다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먹어온 식품이고 학교 급식 재료들이네요. 여기도 숫자들을 보니까 생선이나 사과에도 방사능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 급식에서 식품 방사능을 재료로 하기가 어렵겠는데요? 대기에서 떨어지는 낙진을 막으면 토양 오염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수경 재배를 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물과 공기로 재배해야 가능하지만 미래엔 식품 중에 방사성 물질을 없애는 농업 기술도 개발될 수 있으니 식품 방사능 재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급식비가 많이 들겠는데요. 시설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방사능 재료 농산물이 가능할까요? 그런 기술이 꼭 개발돼야겠지만 지금 아이들 급식의 모든 원료를 어떻게 전부 수경 재배를 합니까? 교육 예산 감당도 문제고 또 모든 식자재의 하우스 재배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또 식자재가 농산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임산물, 수산물 등도 있고 이미 식품 자체에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선을 긋고 안 된다 그러면 나아지질 않아요. 네, 잠깐 진정 좀 하시고요. 권수별님 말씀은 방법은 찾아보면 있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방사능 제로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의를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식품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으로 재배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사능 제로 식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주부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 수산물 등 각 부처별로 식품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하시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급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수산물에 대해 각 패널분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수산물을 살 때 주부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꺼려합니다. 아, 네. 그 문제는 얼마 전에 한시름 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WTO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1차는 WTO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일본 손을 들어줬지만 2차에서 뒤집혔습니다. 네.
WTO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검역 절차를 유지하면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는 건 여전히 수입 금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하고 가까운 8개 현에서의 수산물은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려가 큰 게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그 권수멸님께서 우려하시는데 혹시 일본의 다른 지역은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지역 수산물은 일본에서 검사했더니 관리 기준을 넘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되는 수산물 매 건마다 표본 검사를 하고 만약 적은 양이라도 일본 검사 내용과 다른 것이 검출이 되면 일본으로 돌려보냅니다. 관리 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세슘 100 베크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제로 기준은 아닙니다. 방사성 물질 중에 세슘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100 베크렐, 미국은 1200, EU는 1250 베크렐입니다. 코덱스는 1000 베크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할 때 세슘 기준으로 코덱스는 킬로그램당 1000 베크렐 이하면 통관을 허용하고 우리는 100 베크렐 이하인 것만 통관이 되죠. 네, 우리가 10배 강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혹시 근거가 무엇이죠?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 이와 같이 방사능에 더 취약한 사람,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정한 안전한 수치입니다. 방사선을 쬐어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을 연간 1mS로 보고 있는데 어떤 식품을 많이 먹거나 방사능에 취약한 사람이 먹어도 연간 1mS가 되지 않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준을 학교 급식에서는 제로로 더 낮추자는 게 엄마들의 주장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은 기준이 달라야 한다. 더 낮게. 그렇죠. 어린이와 청소년은 방사능에 취약해요. 방사능에 취약한 사람도 고려해서 기준을 정했다곤 하지만 학교 급식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섭취하는 것이니 좀 더 낮은 기준이 필요해 조례로 정하자는 겁니다. 아, 네. 그 아까 논의로 실제로 방사능 재료, 식재료 얻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방사성 물질 검사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검사 장비라든지 장비와 인력도 구비해서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 검사를 합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샘플을 채취한 다음에 검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와 학교 급식은 별도 관리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별도 관리 기준 설정 여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도 역류하는 성인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떻게 식자재를 관리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 검사 모니터링은 안심 행정을 위해 필요하죠. 매 끼마다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학교 급식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배에서부터 유통까지 방사성 물질 혼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내 아이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방사성 물질은 식재료의 천연으로 존재하기도 해서 방사성 물질 제로 식재료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정도 함량이면 평생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만들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각 부처별로 식품 중 방사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나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계, 유통 단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헬스부가 생산 단계를 전담하고 지방식약청하고 시도 관련 부서가 유통 관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국 생산지와 유통 과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표본 검사를 하는데요. 직접 현장에 가서 검사할 재료를 무작위로 골라서 들고 와요. 그리고 지방식약청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는 감마선 분광 분석 시스템이라는 정밀 분석기를 사용해요.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게 감마선 분광 분석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 중에 있는 아주 적은 양의 방사능까지 검출이 가능한 분석기예요. 그렇게 정밀한 분석기로 분석을 하고 관리 기준보다 많이 나오면 판매 금지를 시킨다는 거죠? 모든 식품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니 조사에서 빠진 것은 걱정은 됩니다. 그렇죠. 전체를 한다는 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표본조사 매뉴얼이 있고 그에 따라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 조사를 잘하면 되죠. 아주 철저하게. 혹시 그 검사 결과를 우리도 알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주 단위로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보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가려 먹는 것이 식품 중 방사능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 밑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나가고 있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사이트를 찾아가서 찾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자주 찾아가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학교 급식에서 식품 자체에도 자연 방사능이 있어 방사능 재료는 어렵지만 식조리에서 철저하게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은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요? 그리고 말씀 중에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베크렐이 무엇입니까? 방사선을 내는 방사능의 크기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쓰고 방사선을 쬐었을 때 우리 몸이 받는 영향의 크기는 시버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베크렐, 시버트, 단위는 알아야겠군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로는 방사선을 쪼인 양이 100mSv 이하면 전혀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1000mSv를 쪼였다면 암 위험이 약 5%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약 7000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쪼였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는 것과 쪼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겠지만 연구 결과의 영향 범위를 떠나서 어린이와 임산부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어린이는 어른보다 신진대사가 빨라서 세포 분열도 빠릅니다. 한번 세포가 망가지면 망가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여서 어린이나 임산부의 주의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세슘의 경우 일반인 대상식품은 기준이 100베크렐이지만 영유아 등의 취약계층 대상에 먹는 식품은 50베크렐로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자면 방사능에는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감기요? 네, 반감기요.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보내면 그 양이 줄어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절반이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물질에 따라 다른데요. 아주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 며칠 만에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요드 131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8일 만에 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8일이 지나면 4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줄죠.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물리적 반감기 말고도 생물학적 반감기라고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배출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주 많은 양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실 걱정되는 게 방사선 물질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배출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하며 엄마들도 더 철저한 감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분들도 그리고 학교 영양교사뿐 아니라 식자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자식이 먹어도 좋다, 이런 마인드로 말이죠.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방사능 재료가 어렵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 실질적인 엄마들의 주장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재료, 특히 아이들 학교 급식에 대해 안전할 수 있게 관련된 정부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배에서 유통까지 높은 기준으로 아주 꼼꼼하게 검사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엄마의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연 방사선도 있으니까 방사능 재료를 달성할 수 없는 목표지만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만큼은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